주가를 가지고 자꾸 시황을 바꾸고 그다음에 또 업황을 바꾸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가보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네. 그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지금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내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의 주가가 박스권 내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것들을 투자를 하시는 분이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표. 예.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번 경우에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해보죠.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그런데 말입니다. 투자를 하건 하지 않건 경제는 알아야 합니다. 특히 거시경제를 모른다면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일타 강사, 주식시장의 타짜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이분들의 거시경제 전망은 어떤지 우리는 그 것이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요 이코노미스트 이종우 센터장과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2918번님, 이종우 센터장님 지난번에 테슬라를 호랑이냐 호랑이 굴에 있는 여우냐 비유하셨던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다시 나오시길 기다렸는데 경청하죠. 0257번님, 이종우 센터장님 나오시는 다른 방송도 다 찾아봤는데요. 아주 무서운 전망도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주식시장은 무섭게 전망은 지금 안 하십니다. 그렇죠? 예. 약간 박스권으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작년도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내려가거나 그럴 수 있을 만한 룸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고요. 네. 대신에 또 올라가는 것도 올해처럼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기업 실적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올라가는 것도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정하게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 있을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2주 동안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박스권 내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일반적이면서 자연적인 형태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2200포인트 부근에서 바닥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네. 그다음서부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박스권의 상단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이 이제 그 정도 왔고 어제 오늘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네. 과연 이제 2400포인트가 박스권이냐 그거보다는 네. 좀 더 높으냐 뭐 이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이러는 그 상황이 됐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박스권 내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하단에서부터 상단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또 뭐 잠깐 걸리기도 했다가 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니까 아직 상단을 완전히 확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단은 이제 그때 고지수로 예, 그렇죠. 2130으로. 거의 2200포인트 네, 정도에서 2200으로. 그렇게 크게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이틀 동안 빠지니까 요즘 이제 그 큰 업이 됐잖아요. 예. 유튜브로 들어서서 이제 방송, 이 주식 방송 업이. 그러니까 항상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비관론자분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 막 계속 쫓아가다 보면은 본인 주관이 없이 오늘은 이분, 내일은 저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현역에 있을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분석을 해야지 그 주식시장을 보면서 경제를 그거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죠. 네. 예를 들어서 보면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죠. 작년도 10월입니까 9월입니까 주가가 51,000원에서 51,000원. 바닥을 치고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이제 2023년도 1분기 정도가 되면 업황이 바닥을 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올라가서 계속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중간에 이제 61,000원, 2,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55,000원 정도까지 지난 작년도 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떨어지니까 그때는 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그죠? 최근에 다시 또 55,000원에서 6만 얼마까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반도체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주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상황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해서는 안 될 시황 분석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가를 가지고 자꾸 시황을 바꾸고 그다음에 또 업황을 바꾸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가보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네. 그 배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그것도 이해를 못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지금에서는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내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해의 주가가 박스권 내에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것들을 투자를 하시는 분이 먼저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의 표. 예.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거를 이번 경우에 한번 비춰서 생각을 해보죠. 22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무섭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황에다가 자기의 주가에다가 자기의 시황 전망을 맞추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주식을 팝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잖아요. 2200포인트 됐을 때. 예. 근데 지금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구해서 한 2400을 가고 2450포인트 가고 그러면 사겠죠. 이제는 드디어 이제 꺾어서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서 다시 삽니다. 그런데 그게 한 두세 번 정도만 틀리게 되면요. 올해의 수익률이 제가 봤을 때 마이너스 50%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올해 주식시장을 박스권으로 볼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본인이 결정을 하시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박스권 내일 상방 그다음 날 하방 그다음 날 박스 이러다 보면 계좌는 그렇죠. 마이너스 30%다. 그러면 이제 딱 그거 됩니다.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팔고 그거를 두세 번 정도만 하게 되면요. 그냥 계좌는 거의 녹아버린다. 절단이 나버리는 형태가 되죠. 자, 이종우 센터장께서는 이제 뷰입니다. 우리 이종우 전문가의 뷰는 주식은 올해 박스권. 반면에 달러는 약세.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계속 상당 부분 떨어질 것이다. 시중금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금리. 요 뷰가 일단은 확실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빗대어서 오늘 일본 중앙은행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이게 달러라든가 아니면 주식이라든가 엔화라든가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떨까요 오늘? 우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에서 하나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는 지금 정도 수준에서 연말까지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쭉. 시중금리도 박스. 예, 그렇죠. 시중금리도 지금은 거의 안정권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조금 있다가 아마 결과가 나오긴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정책을 그렇게 바꾸거나 그러지는 아직까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 거기까지를 할 텐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정책 자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0.25%에서 0.5%로 옮겨놓은 것이 불과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또 지금 그래서 그 폭을 넓힌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5%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채권을 사면서 0.5% 정도를 하는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갖고 가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 은행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게 채권을 팔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확실하게 0.5%로 다시 또 못을 받게 되면 당분간 며칠 동안은 그런 매물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시장에 그 대항하기가 이게 중앙은행에 대항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과정을 모두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몇 번 쌓여서 도대체 이게 시장의 금리의 상승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높아서 그대로 견디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략 보게 되면 1분기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정도에 바꾸지 0.5% 정도로 한 달 만에 다시 또 바꾸고 0.75까지 그러기는 좀 그 여태까지 일본 은행이 했던 정책에 비춰봤을 때는 그건 또 쉽지가 않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 한 달은 그러면 좀 그냥 뻔한 정책 발표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되면 엔화는 좀 약해지나요? 왜냐면은 지금 엔화 강세가 약간 일본의 사실상 긴축을 반영한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엔화 약세, 달러 강세 약간 이런 또 분위기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냥 지금의 추세가 계속 되는데 지금의 추세가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의 강세는 이미 그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1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못 올라가면서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이게 115 정도를 갔을 때에 그 국제 환율 시장에서 외환을 딜링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달러를 매수해 놓는 쪽으로서 갔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번에 하락을 하면서 거의 10% 내지 15% 정도 손해를 봐버린 예. 그런 형태에서 이제 그 포지션을 해지를 하고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또다시 달러 강세에다가 배팅을 해가지고 그 포지션을 다시 또 만든다? 만들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해를 본 지 한 달도 안 지났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달러가 여기에 110 지금 100 정도라고 봤을 때 네. 여기에서 115를 갈 가능성이 높으냐 90을 갈 가능성이 높으냐 네. 양쪽 중에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냐라고 하면 저는 90을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미 달러의 강세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뭘 하든 뭐 어떤 네. 정책을 피든 간에 그거는 그냥 마이너하게 약간의 그 물결을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내는 거지 네. 큰 틀을 거기에서 흔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달러 인덱스 103, 102, 뭐 장중에 100일까지 왔고요. 예. 월가에서도 지금 98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달러 네. 인덱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이준 센터장께서도 위로 다시 115, 120을 가느니 100 깨지고 내려올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은 높다. 예, 그렇죠. 예. 자, 이제 섹터 전망. 지난주에 반도체만 하고 헤어졌잖아요. 예. 그랬을 때 청취자분들이 하나하나 다 짚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태조 이방원이 있었다면 예. 올해는 에로 배우. 여러분 뭐 그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외우기 쉬우시라고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방산, 에로 배우. 잔해인가라고 있다고요. 자율주행, 네옴시티, 인공지능, 가상현실. 예. 에로 배우, 잔해인가 이 중에서 좀 포인트 좋게 네. 보시는 게 있다면요. 에로 배우, 잔해인가 네. 중에서. 제가 그 주식시장에서 한 30몇 년 정도 있었는데요. 네. 주식시장을 볼 때마다 제가 그러니까 감동이라고 할까요? 참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조어 능력이고요. 네. 이게 보면 굉장한 조어 능력이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옛날에 소련이 망하기 전에 소련에서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예.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소련의 그 군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거를 다 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정말 어마어마한 학습 능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여기에 또 보면 이런 그 조어 능력 이거 네.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건 2차 전지 배터리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로 배우 중에 배터리. 예, 배터리. 예, 그거는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봤을 때에도 상당히 그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봐야만 되는 그런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도 시장에서 이 부분들은 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그 시장이 커지고 한다. 그리고 또 2차 이 전기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인정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뭐 이 시세 그리고 시황에 따라서 급변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차 전지가 한번 시세를 놨다가 예, 그렇죠. 확 꼬꾸라지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좀 표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요. 예. 지난 그 12월 달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내려온 그런 그 형태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락한 것에서는 테슬라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보이는데 네.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하나의 플레이어이지 테슬라가 전기차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초반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시장이 계속해서 초가계에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극복해 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반도체 주가, 삼성전자 주가가 가장 좋을 때하고 나쁠 때 경기가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요. 최고점에서부터 따져서 75% 정도로 1년 내에도 떨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그게 진양철 회장 시절에.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렇죠. 그게 네. 지금 그 과정들을 막 거쳐가지고 지금이 된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이 흔들리고 이러는 것들은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별로 그렇게 올해. 나쁜 부분들은 네. 없다라는 2차 생각이 전지 배터리 또 있다면은요? 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에너지나 로봇 네. 이런 부분들이겠죠. 네. 이거는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나오고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노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커질 거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이게 뭐 지금 당장에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년 전 뭐 길게 보게 되면 10년 전 이때부터 나온 건데 그게 어떤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가 바이오 2018년도 뭐 그다음에 16년도서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이때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했지만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테마가 만들어져서 얘기가 됐던 거는 2000년도 들면서부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게 본격적으로 산업으로서 자리를 잡은 다음서부터 굉장히 크게 또 상승을 하고 이러는 국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의 에너지나 로봇 이런 부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로봇은 이미 연초에 무섭게 시세가 그냥 나버려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게 돼 버렸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지켜보다가 가격이 좀 내려오고 이렇게 되면 그때 다시 진입을 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테마다 로봇도. 예, 그렇죠. 예. 에너지, 인공지능, 가상현실, 자율주행, 네옴시티. 또 자율주행 근데 배터리랑도 연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진짜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처럼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이게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우리 센터장님의 탑픽은요? 올해 내가 주식을 한다면 요 섹터다. 요 탑픽은 뭐예요? 요 섹터. 요 섹터. 섹터만 말씀드리면 섹터, 되는 섹터. 거죠.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예요?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나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잠깐 가볼게요. 지금 유가도 그렇고 최근에 구리가 다시 톤당 9,000달러 또 올라오고요. 또 들썩인다 하고 근데 다른 게 전쟁 나서 원자재 올랐을 때는 막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중국이 돌아가면서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는 또 오케이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나쁠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대신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면 그건 비용의 상승을 갖고 오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3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006년도까지 원자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까지 상승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시면 모든 이머징 마켓들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때 2,000포인트 막 이렇게 해서 1,000포인트를 뚫고 2,000포인트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높은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가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 들의 그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경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해가지고 생기는 비용의 증가보다도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지금이 그런 형태로서 조금 이제 그 기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죠. 유가 지금 배럴당 8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20달러까지 갔던 게 어떻게 될까요 올해? 뭐 지금 정도면 저는 적정한 수준의 유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가격보다도 지금의 가격을 결정한 거는 한 5년 전 내지 10년 전 정도의 유가가 어떻게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석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가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석유를 더 뽑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석유를 탐사하고 하는 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년 전의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에서 7년 전의 유가가 얼마였냐면 배럴당 대략 한 30달러에서 40달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 와서 계속해 가지고 원유의 수요와 공급에서 그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크지 못한 요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80달러 정도면 적정한 수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돌아가면요? 좀 더 올라간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금리,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은 다 구분을 하십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에도 지금 뭐 미국채 10년물 떨어지고 시중금리 떨어지고 있고 요즘에 레고랜드 사태 뭐 회사채 불안도 좀 잦아든다고 하고요. 은행도 다시 채권 발행하고 있고 채권 투자가 좋은가요 올해? 주식 투자가 좋은가요? 채권 투자가 좋죠. 채권 투자가 그냥 좋아요. 이렇게 네.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채권 투자가 올해 뭐 이렇게 얘기가 오는데 이게 무려 15년 만에 온 기회입니다. 15년 만에 온 기회를 네. 이게 1년도 안 돼서 이거를 엎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요. 최소한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는 채권이 상당히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뭐 금리가 내려가고 그래서 거기서 자본이득을 얻고 이런 생각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얻거나 이렇게 그렇죠. 안 합니다. 네. 대부분 한번 사서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가면서 예. 이자를 얻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A등급 회사채가 5% 중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네. 괜찮아요. 한 달 전 내지 두 달 전 정도에 한전채가 5.7%를 하고 했습니다. 예. 제가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역시 공포에는 대단히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한전채 5.7%는 굉장히 높은 거였어요. 지금 거기에서부터 여러 형태로서 이익이 발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올해는 채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 벌써 한 1조 5천억 어치의 예. 뭐 채권 뭐 회사채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증권사에 가면 있잖아요. 예. 회차채도 있고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한 연 5%대에서 예. 안정성이 높다. 이 정도면 오케이인가요? 예, 그 정도면 오케이죠. 네. 1년 전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BBB 등급의 회사채를 3.5%에 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했었는데 네. AA 등급을 5% 5%. 뭐 이렇게 정도에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그 기회입니까? 게다가 금리가 다시 급등하고 막 작은 경색 나고 이럴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올해로서는요. 예, 예. 그거에 대한 이유는 전 시간대 우리 이종호 센터장의 클립을 한번 보십시오. 10명 중 9명이 이야기하는 경기 침체에 관련한 당시에 또 코멘트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이야기도 요즘에 예.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이제 금리와도 엮여 있고 아마 유동성과도 엮여 있고 집값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봐야 되죠.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그럼요. 제가 30몇 년 동안 가격을 봐왔는데요. 네. 주가든지 부동산이든지 뭐 금리든지 가격으로서 만들어진 거가 가격의 방향이 정해져서 움직일 때 정부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그거를 막거나 반대 방향으로 만들거나 네. 이거가 성공하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예. 1987년도에 12.12 조치라는 걸 내렸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주식을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 가지고 그 돈 갖고 와서 주식 사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거보다도 강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 효과가 딱 열흘 정도 가고 그 다음서부터 줄줄줄줄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에 정부가 2년 동안을 시달리다가 맨 마지막에 발을 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다시는 재무부 차원에서 이 주가의 시장 개입은 시장 개입하고 이러는 것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보겠다고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잠깐 하락 속도를 늦추고 하는 것들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방향을 꺾거나 하는 것들은 어렵고요. 네. 그 가격은 자기가 떨어질 만큼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다른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서 만약에 한 10개월 사이에 떨어지는 거를 1년 반 정도가 되게 떨어지게 이렇게 그 속도를 늦춰버리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려갈 만큼은 어떤 형태로든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들으시는 23억을 집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 이제 16억이 됐잖아요. 예. 15억. 그분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것 그거는 같은데요. 이제 본인의 판단이시고요. 예. 그거는 시장의 판단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매매라고 하는 거는 파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사는 사람이 어느 정도에서 살 거냐 하는 의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나 아직은
시장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예. 김병희님 역시 이종호 센터장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양가 듬뿍 경제 강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종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